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 일부를 수정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이태원 특별법 통과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석 달째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이 오늘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임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얽힌 매듭을 잘 풀겠다고 밝혔지만 의대 중원 전면 백지화를 보수하는 만큼 우려와 긴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도전에 나선 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직접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가 일과 가정 양립 촉진 방안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아빠의 출산 휴가를 20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출산 양육 지원금 1억 원을 정부가 직접 지급한다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된다는 권익의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얼마 만에 들어보는 단어입니까? 협치. 여야가 5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이태원 특별법에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견이 있었던 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은 민주당 주장대로 하고 독소 조항 논란이 일었던 영장 청구 의뢰권은 국민의힘 주장대로 삭제하기로 한 겁니다. 이태원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지난 1월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했었죠. 대통령실도 이번엔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곧장 밝혀왔습니다. 야당의 압도적 총선 승리가 영향을 준 걸까요? 영수회담의 덕인 걸까요? 오늘 첫 소식 강영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수정 합의했습니다. 노동절에도 협상을 이어간 양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이견이 컸던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 방식 등에서 합의된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9명의 특조위원은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민주당 주장에 따라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거쳐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활동 기간 역시 국민의힘이 요구한 최장 9개월이 아닌 1년 3개월의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독소 조항 논란이 있던 영장 청구 의뢰권은 국민의힘 주장에 따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전혀 법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합의 처리를 위해서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영역의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합의에 대해 지난달 29일 진행된 영수회담이 물꼬를 텄다면서 대통령실과 수기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물꼬가 돼서 여야 간의 협상을 다시 한번 시도했고요. 대통령실은 곧장 환영 입장을 내고 영수회담을 통해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를 통해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협상이 진행 중인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원내대표 지원자가 없어서 선거 날짜까지 미룬 국민의힘에선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로 하겠다고들 나섰겠지만 이번엔 다르거든요.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에서 원구성 협상에 나서는 것도 부담이고 야당과의 협상에서 판판이 깨지고 또 밀릴 때 본인의 직을 던질 수 있을 그런 각오도 있어야 하거든요. 여기에 친윤계 이철규 의원이 나설지도 변수입니다. 불출마할 거란 관측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의원 측근의 말은 또 다릅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예정됐던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과 선거일을 모두 다음 주로 미뤘지만 여전한 구인난 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총선 참패에 당을 수습하고 거대 야당 공세를 막아내야 하는 막대한 임무에 부담감을 느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고. 이런 가운데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친윤계 이철규 의원 출마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립니다. 이 의원이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원내대표로 이 의원이 정해져 있다는 분위기에 친윤계 의원들마저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당무와 관련해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불출마에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철규 의원 측 한 핵심 관계자는 불출마설과 관련해 낭설이라고 선을 긋고 대통령실과의 소통도 중요하기 때문에 원내대표에 도전할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이 의원의 출마 여부가 안개 속인 가운데 후보로 거론됐던 추경호 의원은 김도읍 의원에 이어 최근 불출마 뜻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최돈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XXX. 방송에서 쓰면 안 되는 단어인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남 해남 완도 진도에서 당선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인데요. 네.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나왔습니다. 우상호가 했으면 안 그래. 박병석 의장도 마찬가지였고요. 똑같. 오늘 너무 세게 얘기하시는데. 진짜. 근데 박 전 원장이 진짜 방송 출연도 많이 했고 뭐 정치 부단이라는 말까지 듣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실수를 할 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팔성 같은 오선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치 구력이 상당한 정치인인데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국회 본회의 관련 얘기인데 김진표 의장이 최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쟁점 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도 상정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여당과 대통령 손을 들어주는 거라면서 비판 강도를 다시 한번 높였습니다. 민주당으로 김진표 복당 안 받아야 돼요. 이후 박 전 원장은 방송 중인 줄 몰랐다면서 욕설에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다만 해당 방송에선 발언 취지에 대해선 소신껏 얘기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명은 거부, 누가 뭘 거부했다는 겁니까? 유승민 전 의원 얘기입니다. 이번 총선 기간 내내 이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론이 꾸준히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실제로도 공천 제안이 왔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이 출마해서 이 수도권 선거를 좀 한번 이끌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있었다는 건데 누가 거부해서 못 나갔다 이겁니까? 우선 유 전 의원의 인터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두 분 다 좋다. 그러면 내가 할 생각이 있다 이랬는데 뭐 연락이 없었어요.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일었던 윤심 논란을 언급하면서 말한 건데요. 공천 잡음을 피하기 위해 의사를 물어봤는데 연락이 없었던 걸 보면 적어도 한 명이 거부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또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상황을 비판하면서도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특검법,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놨나 보죠?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한 박찬대 의원이 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당내 이견은 거의 없지만 우선순위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이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만큼 시급한 법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조국 혁신당의 총선 1호 공약인 만큼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와 관련해서 진중권 교수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조국 혁신당이 복수의 심정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면서 민주당은 한동훈 위원장만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에 선뜻 받지 못할 거고 특히 한 전 위원장 딸은 그 조국 자녀죠. 이제 자녀로 알려졌는데 조민과 달리 실제 공부 잘하고 뛰어나다고도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아프게 들리기도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평산보다 이재명죠. 이재명 대표 만찬에 뭐 더 많이 누가 갔습니까? 지난 월요일이었는데요. 이날 민주당에선 두 개의 큰 만찬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울에서 이재명 대표와 친명 성향으로 알려진 더민주 혁신회의와의 만찬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찬이었습니다. 네. 이번 총선 당선자와 문재인 정부 출신 현역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였는데 문 전 대통령 만찬보다 이 대표 만찬 자리에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날짜가 겹쳤죠?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겹친 거겠죠? 원래는 일정이 좀 달랐습니다. 예. 당초 이 대표 일정은 오찬이었는데요. 갑자기 그날 영수회담 일정이 이날 오후에 갑자기 잡히면서 이 대표 만찬이
만찬으로 미뤄졌습니다. 공교롭게 일정이 겹치면서 참석자들이 두 일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 쪽으로 더 많이 갔다.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네요. 지금까지 최돈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내에서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신임 회장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자신의 SNS에 얽힌 매듭을 잘 풀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 며칠 전 교수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고 한 것보다 좀 누그러진 거죠. 정부의 갈등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겠다는 걸까요? 전민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임기 첫날인 오늘 SNS를 통해 국민과 환자가 걱정하지 않도록 얽힌 매듭을 잘 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친 언행을 자제했지만 임 회장은 의협 내에서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불과 사흘 전에도 임 회장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회장 선거에서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선명히 내세운 게 승리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경질이 아니라 파면, 그게 이제 기본적인 그 조건이고 대통령의 사과가 동반돼야 돼. 임 회장은 3년 임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정부 정책에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의 법적 다툼에 대비해 의협 집행부의 전열도 정비했습니다. 통상 의협은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2명만 선임했지만 신임 집행부는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렸습니다. 임 회장은 내일 첫 상임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회무를 시작합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법원에서 의대 증원에 제동을 거는 듯한 내용이 나왔죠. 석 달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에 돌발 변수가 더해져 의료계는 더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 기자, 그러니까 의대 증원하는 게 맞다 그러다 법원 판단이 나온 거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현재 의대 증원을 둘러싼 소송이 한 10건 정도 있는데요. 그중 전공의 등이 증원 집행을 멈춰달라고 신청한 사건을 2심 법원이 심리 중인데 새로운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이 제공한 기록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결국 정부가 결정한 2,000명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과학적 근거에 따른 증원 2,000명. 이거 정부가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법원은 그 근거를 내달라는 거고요. 정부가 보고서 등을 물론 이미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그걸로는 안 된다. 각 의대가 2,000명 증원을 소화할 수 있는지 조사했던 그 자료, 또 실사한 자료, 관련 회의록 이걸 일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달 중순에 결정할 때니까 그때까지 증원을 확정하지 말라고도 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부는 모든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고 또 증원 추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각 의대가 내년에 1,500명 정도 신입생을 더 뽑겠다는 계획을 어제 제출해서 대교협이 심의에 들어갔는데요. 네네. 어차피 2심 판단이 나오는 이달 중순에는 승인이 나지 않는다. 법원 요청이 큰 변수가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재판부의 요청사항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이미 저희들이 예고했던 5월 말 대기업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1심에 이어 2심도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6월 모집 요강에 이 정부 말대로 1,500명 증원이 딱 반영이 될 거고요. 네. 반대로 인용이 되면 본안 소송으로 이어져 정원 승인이 미뤄지면서 의료계뿐 아니라 입시계에도 큰 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앞에 잠깐 봤지만 새로 또 출범한 새 의협 소식. 의정 갈등이 좀 풀릴까?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임현택 신입 의협 회장은 의대 증원을 의료농단 이런 말로 지칭하고 또 죽을 각오로 막아내겠다 이런 강경한 발언을 해왔는데요. 네. 그래도 임 회장을 비롯한 새 집행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모두 들어간 범의료계 협의체를 꾸려서 정부와 1대1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어제 밝혔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박단 전공의 단체 대표가 협의한 적 없다고 곧바로 선을 긋습니다. 임 회장을 향해선 독단적인 행동이 심히 우려된다라고까지 날선 비판을 했는데요. 정부는 계속해서 의사들 단일화를 가져와서 좀 대화에 임해달란 거고 의료계는 전공의, 의대 교수, 의협 이런 메시지가 계속 엇갈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나로 된 목소리부터 내는 게 급선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유영 기자와 뉴스 추적 함께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여전합니다. 재임 시절에 이어 이번에 또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했습니다. 부자 나라의 한국을 왜 방어해 주느냐며 말이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적어도 방위비 분담금을 아주 많이 올리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준락 특파원입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지의 표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단독 인터뷰로 올해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어떤 정책을 펼칠지 분석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험한 위치에 4만 명의 미군이 있는데 왜 우리가 부유한 나라인 한국을 방어하느냐,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바이든 정부와 재협상했다고 말했습니다. 타임지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도 한국에서 주둔 비용으로 50억 달러, 6조 9천억 원을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re defending nations that are very wealthy. South Korea is a very wealthy nation. They make our television sets, they make ships, they make everything. And I give them great credit. We've been defending them for many, many decades, as you know. 그러나 미국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규모를 대통령이 임의로 줄이지 못하며 현재 28,500명을 유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급격히 인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로 인해 내년 말에 종료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도 조기에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미양국이 새로운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타결해도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다시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이번엔 북한으로 가볼까요? 북한 관영 매체가 지난달 있었던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언급하며 세계 각국이 축전을 보내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형제국으로 여겨온 쿠바만 쏙 빠졌습니다. 쿠바가 우리나라와 전격 수교를 맺은 게 그 뒤끝이 오래가는 듯합니다. 강재목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달이었던 김일성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축전을 보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표적인 우호국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다양한 나라가 언급됐지만 쿠바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공산당 총서기가 보낸 김일성 생일 축전을 전하면서도 쿠바라는 국명은 언급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가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의 탄생 112돌세 즈음하여 앞서 미겔 디아즈 카넬 쿠바 대통령과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은 SNS를 통해 김일성의 생일을 공개적으로 축하한 바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꾸준히 신경 쓰고 있는 만큼 별도의 축전이나 서신을 보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쿠바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며 의도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신냉전 외교에 상당한 상처를 준 게 쿠바 수교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게 각종 행사에서 쿠바 이름을 누락시키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우리나라와 쿠바가 전격 수교를 맺은 데 이은 후폭풍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오늘 새벽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한 대가 다른 차량 7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차 시동을 켜둔 채 도주했는데 집에도 없고 연락도 안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추정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나고 있는 거죠. 안진우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오른쪽으로 크게 돌며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더니 주차된 차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2시쯤.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주차된 차 7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음이 나고 차량 경보음이 엄청 울려댔어요. 여자분이 보조석에 있었고 보조석에 있던 여자분이 내려서 내가 운전할게 나와 이러.
사고 소리에 놀란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나오자 사고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 시동을 켜둔 채 도주해버렸습니다. 가해 차량은 사고가 난 아파트에 사는 50대 여성 소유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집에 없고 연락도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이 여성이 직접 운전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현장 CCTV 등을 분석해 도주한 운전자와 동승자를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어제 경기도 시흥에서 공사 중이던 고가도로 콘크리트 상판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7명이 다쳤다고 전해드렸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 사고 현장부터 다시 가봤습니다. 사고가 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오늘도 사고 현장은 그대로였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윤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각 위에 올려진 상판 구조물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난장판이 된 고가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콘크리트 구조물은 철근을 드러낸 채 엿가락처럼 늘어졌습니다. 바닥 여기저기엔 부상당한 작업자들의 헬멧과 안전화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고 당시 교각 위에 있던 작업자가 추락해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다른 작업자 5명과 시민 1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구조물이 교각 아래에 있던 화물차에 떨어지면서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공사 중에 콘크리트 빔 구조물이 9개가 추락하면서 밑에 있는 차량, 이 차량 총 석 대가 파손됐는데 아직도 현장에선 요란한 경적 소리가 들리는데요. 상판에 깔린 작업 차량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무거운 구조물을 바로 들어올리지 못해 사고가 난 지 하루가 지났는데도 차량을 치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수사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공사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엔 국가수 등과 합동 감식을 진행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사실 상판 8개는 이미 다 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개째를 올려놓으면서 먼저 설치된 상판을 건드린 게 문제였죠. 이로 인해 원래 있던 8개 상판까지 모두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당연히 사람이 피할 겨를도 없었겠죠. 사고 순간을 신혜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는 높이 8m 교각 설치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사고는 교각과 교각 사이를 잇는 9번째 구조물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크레인이 길이 50m가 넘는 구조물을 상판 위에 얹으려다 그만 떨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바로 옆 구조물과 부딪힌 겁니다. 그리고 단 8초 만에 교량에 올려져 있던 다른 구조물 8개가 도미노처럼 모두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교량 위에서 일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했고 1명은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모두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등 과거에도 유사한 사고는 반복됐습니다. 건설 기술 자체가 많은 부분이 이제 자동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자동화 못하고 인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돼. 전문가들은 공사비와 인건비 폭등 속에서 공사 기간 축소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보내온다는 소식에 그 전에 결말을 내려는 듯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택과 학교 등 민간 시설에까지 공세를 퍼붓고 있죠. 상황이 어려워지자 98세 할머니도 러시아 점령지에서의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이동이 쉽지 않았지만 10km 거리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홀로 걸어서 탈출했습니다. 다행히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서 발견이 됐죠. 최희지 기자입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머리에 스카프를 두른 노인이 군인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차에서 내립니다. 우크라이나의 최전방 마을 오체리틴에서 약 10km를 하루 종일 홀로 걸어 탈출한 98세 할머니입니다. 몸을 지탱해줄 지팡이와 나무 조각 없이는 걷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러시아의 공격이 격화돼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음식과 물이 없어 배고픔을 참아야 했고 걷다가 넘어지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Така не була. Я ж бачила вже й ту війну. Та ні одна хата не згоріла, а то горять. 다행히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발견된 할머니는 무사히 피난민 대피소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피난길에 헤어져 소식을 알 수 없던 가족들도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Все добре. Документи у них там з собою. 러시아는 하르키우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는 등 오는 9일 전승절을 앞두고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노동절인 오늘 양대 노총이 전국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와 여의도 등에선 집회 여파로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도심 광화문 광장 주변 도로가 인파로 가득합니다. 제134회 세계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 조합원 2만 5천여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할 수 있도록 손배가 암기로 위협받지 않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노조법 개정과 최저임금 인상을 외치며 서울 고용노동청 방향으로 행진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도 한국노총 조합원 8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를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규모 집회로 불편을 겪은 시민도 일부 눈에 띄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인데 30분 정도 버스 기다렸는데 버스가 행렬 때문에 다시 돌아가게 돼서 한 30분을 더 버스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찰 당국은 만일에 대비해 기동대원 만여 명을 배치했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자신과 정부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은 SNS를 통해 대한민국이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건 근로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며 2,840만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에서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집회를 연 날 공무원들은 검은색 옷을 입고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뒤에도 계속해서 젊은 공무원들이 세상을 등지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를 해결하고 있을까요? 강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3월 김포시에서 도로정비 업무를 담당하던 30대 공무원이 숨졌습니다.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라인에 신상과 악성 게시글이 올라온 뒤였습니다. 이후에도 한 달 사이 저연차 공무원 5명이 세상을 등지자 공무원들은 추모제를 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지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규정이 마음에 안 들면 육두 문자는 기본에.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입니다.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했을 때도 30분 동안 이야기를 듣고서야 끊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나 폭언을 들으면 상급자의 허락을 받고 잠시 쉴 수 있지만 돌아온 뒤 전화기가 울리면 또 수화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때 상급자한테 전화를 돌릴 수 있지만 악성 민원 전화를 넘기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통화가 길어져서 선생님 제가 이 정도 설명드리고 끊겠습니다 이러면 또 전화 오겠죠. 그러면 불친절 공무원 신고를 하는 거예요. 해외는 다릅니다. 영국과 호주는 악성 민원인의 방문이나 연락 시간을 제한하고 대면시 경찰서나 경호원이 있는 곳에서 만나야 합니다. 또 전화가 아닌 서면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민원을 넣게 합니다. 악성 민원인의 연락 방법을 제한하는 거죠.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기관 대표 이메일을 통해서만 연락을 하게 한다든지. 악성 민원을 끊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아이 한 명당 1억 원을 주면 아이를 낳겠다. 저출산 위기 속에 자녀 1인당 출산 양육비로 정부가 1억 원을 준다면 출산의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성의 출산 휴가를 20일로 늘리는 등 정부 대책도 나왔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부영그룹이 기업으론 역대 최대인 자녀 한 명당 현금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 후
정부는 이를 참고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출산 양육비 1억 원 지급이 동기부여가 된다는 응답률은 60%를 넘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출산지원금이 있으면 보다 이제 둘째를 생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금액 지원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돈만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됐건 인프라가 됐건. 정부는 설문조사가 당장 정책 검토 사안으로 연결되진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에 경제대책을 발표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방안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성의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도 일부 허용하는 안도 추진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시작된 마스크 착용 의무. 다른 데는 다 사라졌지만 병원이나 요양원은 아니었죠. 오늘부터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가장 낮은 관심 등급으로 하향돼 병원도 마스크 없이 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4년 4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종료된 거죠. 달라진 첫날 모습 백기준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 사이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내려가면서 병원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건데 하루에도 몇 시간씩 마스크를 써야 했던 직원들은 바뀐 변화를 반겼습니다. 너무 불편했죠. 근데 좀 마음적으로 좀 부담이 풀렸지. 갈 때는 좀 벗고 다녀야지. 이렇게 나갈 때도 좀 벗고 다니도 부담이 없잖아. 코로나 이후 환자나 보호자 모두 마스크 없이는 병원을 출입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호자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 걸 반기면서도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착용 해제된 거랑 상관없이 저는 가족 때문에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간병을 할 예정이고요. 웬만하면 다 같이 그냥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요양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아직은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계속 그냥 쓰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마스크도 계속 쓰고 저희 면회실 코로나 검사도 이제 매일 계속 하기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졌지만 코로나가 남긴 습관까지 사라지려면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도무지 잡히지 않는 농수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유통구조 개선에 나섭니다.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을 개선하고 온라인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팔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을 거치지 않을 수 있으니 아무래도 유통 마진이 확 줄어들겠죠.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좀처럼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는 과일과 채소값. 빠른 속도로 자주 물가가 오른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언제쯤 조정이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고심하던 정부가 유통 구조를 뜯어고쳐 치솟는 물가를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매법인의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성과가 부진하면 지정 기간 중에도 퇴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매법인이 과도한 수익을 챙기는 건 아닌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법인이 과도한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7% 수준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전문 회계법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을 거쳐야 하는 현행 유통구조를 바꾸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규모를 2027년까지 가락시장 수준인 5조 원 규모로 키우는 안도 추진됩니다. 판매자 가입 기준도 연간 거래 규모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낮출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49.7% 수준인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류 시장에서도 당분을 없앤 이른바 제로 슈거 소주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소주에서 설탕을 빼면 아무래도 건강에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합니다. 박통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제로슈거 소주입니다. 설탕 대신 감미료를 넣어 단맛을 유지하면서도 열량은 낮다는 기대감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로 칼로리라고 하니까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당분도 덜 들어갔다고 하고 칼로리도 일단 적으니까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일반 소주와는 얼마나 다를까?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 제로슈거 제품의 당 함유량은 0%. 한 병의 열량은 320kcal입니다. 그런데 같은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또 다른 일반 소주 역시 당이 들어있지 않고 열량도 320kcal로 같습니다. 이름만 제로슈거일 뿐 당 함유량과 열량에서 일반 소주와 차이가 없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팔리는 제로슈거 제품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일반 소주와 비교해 열량 차이가 3%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이마저도 당보다는 알코올 함유량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서 제로슈거를 내세울 명분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알코올 도수에 따라 열량이 차이나는 것을 고려했을 때 당류 차이가 소주 열량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설탕 대신 들어간 감미료가 장기적으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견이 분분한 만큼 과음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희한하죠. 저출산에 불황이라는데도 국내 아동복 시장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 한두 명을 귀하게 키우는 분위기에 엄마와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와 삼촌까지 지갑을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혜린 기자가 불황을 비켜가는 아동 의료와 식품 시장을 취재했습니다. 10살 박민서 양 가족입니다. 민서 양의 옷이나 신발을 사려고 3대가 함께 백화점에 총출동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자주 나와요.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동용 옷과 신발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이 업체는 2년도 안 돼 8개의 매장을 열었고 올해 추가 매장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만큼 아동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보다 확실히 저희 아이 옷이 많이 돈을 쓰는 편인 것 같아요. MZ세대 이모나 삼촌을 겨냥해 돈업 브랜드와 협업한 의류까지 출시되는 가운데 부모와 양가 조부모까지 8개의 지갑이 줄줄이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 아동복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9천억 원에서 2022년에는 1조 2천억 원대로 성장했습니다. 대기업들은 유아동 전용식품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일반 라면 같지만 나트륨을 줄인 어린이 전용 라면, 유기농 즉석밥, 숫자 모양 치킨까지 내놓고 재미와 영양, 맛을 동시에 잡으려는 겁니다. 신기하고 건강에만 좋으면 먹일 것 같아요. 하나뿐인 자녀를 위해 지갑을 아낌없이 여는 소비 패턴이 유통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국내 최고 권위의 제43회 GS 칼텍스 매경 오픈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작년 혜성처럼 등장해 우승을 거머쥐었던 정찬민이 2연패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규원 기자가 우승 후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최고의 골프 코스로 주목받는 남서울 CC에서 열리는 43회 GS 칼텍스 매경 오픈. 매년 구름 같은 갤러리가 몰리는 대회에 이번에도 스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작년에 사흘간 16언더파를 몰아치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괴물 장타자 정찬민은 생애 첫 타이틀 방어전에 도전합니다. 작년에 이 대회를 이제 우승하고 나서 정찬민이라는 사람을 발린 것 같고 저한테 뜻깊은 대회였던 것 같아요. 제 플레이만 좀 잘하면 아마 성적은 따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사상 최초 3회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앞두고 있는 베테랑 박상현, 이태희, 김비호도 막강한 우승 후보로 꼽힙니다. 몸 상태는 굉장히 좋고요. 당연히 욕심이 나고 선의 경쟁을 잘 펼친다면 3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권위의 대회인 만큼 우승자에게는 우승 상금 3억 원에 국내 투어 5년, 아시안 투어 2년 출전권이 주어집니다. 한국의 마스터스로 불리는 올해 GS 칼텍스 매경 오픈에서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일본 경찰이 지난달 중순 50대 부부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20대 한국인을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당국은 용의자가 부부와 면식이 없고 서로 관계도 깊지 않다며 누군가로부터 의뢰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날이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특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경북 봉화는 2도선까지 뚝 떨어지면서 하루 새 일교차가 극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다 보면 복사 냉각이 활발히 이루어져 안개가 짙어집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남부 내륙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호남 지역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3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광주가 24도, 부산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서울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서 더 더워지겠습니다. 어린이날인 일요일 오후부터는 차츰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이 비는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을 지나 화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